가끔 생각한다. 그때 그 집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산다. 내가 직접 돈을 모아 산 집이었는데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고 지금은 이 작은 방으로 왔다. 낮에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저녁에는 나누리에게 주고 저녁에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이 어머님은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럭저럭 하루가 지나간다. 추석이 다가와 손주 얼굴도 보내면 내 이름은 김수님.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보온병을 든 채 손을 비벼가며 몸을 녹이고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있는 작은 방이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여름이면 벽지가 손에 묻어날 정도로 낡았다. 이곳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 아니다. 이곳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 아니다. 진짜 내 집은 강남에 있었다. 내가 젊은 시절 죽어라 돈을 모아 산 번듯한 아파트였다.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넓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나는 스스로 물러나와 이곳 이 변두리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낮에는 남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는데 밤에는 이 작은 방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용하고 편안하다. 내가 고용주의 집에 도착하면 아직 5시 반도 되지 않는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부인은 아침 7시에 출근한다. 두 아이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씻어야 하니 나는 먼저 밥을 안 치고 달걀을 삶고 나서 주방을 정리하며 빨래를 개기 시작한다. 이 일을 2년 넘게 해왔으니 이제는 손에 익숙하다. 민준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 온종일 사람을 졸졸 따라다닌다. 나는 아이 곁을 지키며 아무거나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큰아이는 7살인데 초등학생이다. 성격이 급해서 아침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를 친다. 나는 알리를 친다. 나는 아이 머리를 묶어주면서 우유를 데우는 재주를 익혔다. 가끔 고용주 부인이 쳐다볼 때가 있다. 가끔 고용주 부인이 추가볼 때가 있다. 한 달에 3연형만 원. 먹고 자는 것까지 해결되니 나는 이 밥그릇을 잃을 수 없다. 다만 이 몇 년 동안 나는 친손주보다 남의 집 아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았다. 가끔 아이들을 씻겨주다가 그 애들이 할머니 라고 부르며 나에게 안 좋을 때면 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저 아이들은 내 손주가 아니라 내 손주는 거의 1년 가까이 보지도 못했다. 월급날은 매달 초하루였다. 고용주 부인이 봉투를 건네며 이번 달은 조금 일찍 드려요. 추석 때 쓰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인 뒤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잠시 앉았다. 나는 은행카드도 없고 송금할 줄도 모른다. 매번 사진을 찍어 아들 준호에게 보내고 그 애에게 내 통장에 넣어달라고 부탁한다. 너희도 좀 써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쓸 데도 없어. 사진을 찍는 순간 사명형만 원을 보내자 준호에게서 준호 말을 조금 알렸다. 솔직히 나도 나를 위해 옷이라도 한 벌 사고 싶었다. 요즘 밤에는 점점 추워진다. 그 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이 꺼졌다. 그 애가 사진을 보며 우리 엄마가 아직도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을까? 거리에 붉은 등이 걸리기 시작하면 추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 백화점 입구에는 월병 선물 세트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예전보다 포장이 훨씬 화려해졌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구경하다가 주머니 속 몇 푼 안 되는 잔돈을 만져보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퇴근 후 나는 일부러 사거리 할인점에 가서 조립식 장난감 블록 세트를 골랐다. 손주 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모양이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 가면 깜짝 선물로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에게 돌아간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 추석 며칠 전에 얘기하면 그 애들이 번거롭게 준비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니 내가 직접 요리하면 된다. 그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에 앉아 비록 몇 마디 말뿐일지라도
함께 밥을 먹는 단란함을 느끼고 싶었다. 며느리 서연이는 모임이 있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했다. 나는 문 앞에서 빵을 떼서 먹으며 위층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그 애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돌아왔다. 나중에 준호가 엄마, 왜 전화 안 했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괜찮아. 마침 지나가는 길이었어. 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방해될까봐 그랬다. 올해는 함부로 찾아가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전화를 걸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추석이 다가오는데 준이도 볼 겸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을까 해서. 나는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마치 부탁하는 듯 상의하는 듯 말했다. 그 애는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서연이한테 물어볼게. 라고 했다. 전화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30초쯤 지나서 그 애가 다시 돌아왔다. 30초쯤 지나서 그 애가 다시 돌아왔다. 준이가 유치원에서 감기를 옮아왔고 서연이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 사람이 많으면 혹시 엄마한테 옮을까봐 걱정돼서요.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나는 그래, 그럼 안 갈게.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 그 애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뒷말을 기다리지 않고 끊기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저녁 7시 50분,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터져 나오고 아래층 아이들은 쫓고 쫓기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에게 사준 블록을 장롱맨 아래칸에 넣고 낡은 옷 몇 벌로 그 위를 눌러 놓았다. 다시 침대 옆에 앉았다. 그 순간 어떤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사 도우미였다. 그것도 내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남의 집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 나를 집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 나를 집에 들이지 않는 그 가족에게 보태주는 가사 도우미였다. 그날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문을 닫고 가방을 의자에 놓은 뒤 신발을 벗고 곧장 침대에 앉았다. 방이 너무 작아서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볼 마음은 없었다. 그저 텅 빈 작은 방에 사람 사는 소리라도 들리게 하고 싶었다. 나는 가방에서 빵 2조각과 두유 한 컵을 꺼냈다. 아침에 많이 사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래 비전에서는 진행장을 휴대폰을 보았다. 빵도 이미 식었고 두유도 차가웠다. 텔레비전에서는 진행자가 단란함은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라고 외쳤다. 여전히 아무런 새 소식도 없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더 보내지 않았고 준이 사진도 없었다. 심지어 어디야?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갑자기 두유가 쓰게 느껴졌다.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삼킬 수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빵을 다 먹고 나니 갑자기 목이 칼칼하고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마 최근 너무 피곤했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린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비상약통을 뒤졌다. 약통 아래에는 낡은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그냥 꺼내 버리려다가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꺼내보니 모서리가 조금 해지고 색이 바른 누런 서류 봉투였다. 나는 깜짝 놀라 바로 열어보지 못했다. 그 봉투는 내가 오랫동안 감히 손대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 봉투를 안고 침대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껐다. 봉투는 두껍지 않았지만 꽤 묵직했다. 그 붉은 표지를 보자마자 내 심장이 반 박자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는 거에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표지는 여전히 매끄러웠지만 모서리가 약간 접혀 있었다. 마치 수년 전 내가 조심스럽게 넣어둔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나 늙은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서유자 김수님. 나는 그 몇 건들지 않았다. 소유자 김수님. 나는 그 몇 글자를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응시했다. 원래 그 집은 내 것이었다. 나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등기권리증 전체를 넘겨보았다. 모든 페이지, 모든 날인된 부분, 위임장도, 증여공증도 어떤 변경 개혁도 없었다. 소유권은 단독이었고 완전했다. 소유권은 단독이었고 완전했다. 내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속이 무엇인가로 꽉 막힌 듯했고 동시에 무엇인가로 꽉 막힌 듯했고 이 몇 년 동안 나는 그 집이 준호에게 증여된 것이고 그 애와 서연이, 준이, 세 식구가 당당하게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감히 그 권리를 주장할 영지도 없었다. 그런데 결과는 나는 한 번도 확인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심지어 구청 주택과에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다. 나는 간당화를 식탁에조차 못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엄마는 마땅히 희생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에 나는 막 은퇴했고 약간의 돈을 모았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준호가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모든 것이 나 혼자의 몫이었다. 나는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나는 사람을 시켜 이리저리 집을 알아봤고 환경 좋고 층수도 적당한 아파트를 골랐다. 집을 샀을 때 준호는 이 집 정말 잘 샀다. 서연이가 분명 좋아할 거야. 등기 수속을 하던 날 원래는 준호 이름으로 하려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퇴직금 전부 어머님께서 내신 건데 일단 어머님 이름으로 해두셨다가 나중에 명의 이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래도 좋지. 어차피 한 식구인데.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해 그 애들이 이사 왔을 때 나는 함께 집을 정리하고 커튼을 달고 바닥 타일을 붙였다. 등기권리증은 내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 애들이 잘 지내면 나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애들이 잘 지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누런 서류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깔끔하게 접었다. 마치 나 자신에게 의식을 치르듯 안심시키는 행동이었다. 이번에는 그것을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두지 않았다. 대신 매일 출퇴근할 때 매는 낡은 가방 안에 넣었다. 당장 무엇을 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이 물건이 내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다.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마치 비를 맞을 때 나를 멀리 떠나지 않는 우산처럼 내 곁에 있어야 했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등기권리증의 페이지가 선명했다. 김수님, 내 이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내 이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날 오전 나는 고용주 집에서 나와 사거리를 지나다가 광장 한 구석에 파란색 천막 2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 위에는 붉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법률 지원 서비스, 노년층 재산권 무료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천막 앞에는 조끼를 입은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몇 개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마치 주민센터와 어떤 법률사무소가 함께 주최하는 행사 같았다. 나는 한참을 보다가 망설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가 다시 물러섰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알 수 없다. 혹은 입을 여는 순간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올까봐, 한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한 여성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파란 천막과 테이블이 떠올랐다. 다음 날 정오,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길 위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나는 점의 전단지에서 베껴두었던 우리 동네 근처의 법률사무소로 갔다. 중장년층에게 첫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는 곳이었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망설였지만 다리는 이미 제멋대로 문을 밀고 들어섰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드러났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최 변호사님 오실 거예요. 라고 했다. 김수님 어머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특별히 친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켰다. 나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닫기 전에 일부러 문을 살짝 덜 닫아놓는 것을 보았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그는 나를 건성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돌려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몇 년 동안 숨격이 들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나를 끊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등기권리증을 내밀었다. 손가락이 아직도 약간 떨렸다. 변호사님, 이 집이 도대체 누구 건지 좀 봐주세요. 그는 등기권리증을 받아 아주 꼼꼼하게 넘겨보았다. 중간에 이전해 줄까다 아주 꼼꼼하게 넘겨보았다. 중간에 이 서류는 넘겨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복사본과 관련 증명서들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가 어떤 내용을 보는지 나는 잘 몰랐지만 그의 꼼꼼한 태도는 나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고 서류에도 명예 이전이나 증여, 담보 설정, 공동명예 등 어떠한 변경 기록도 없습니다. 즉, 이 아파트는 변경명예 등 어떠한 변경 기록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요? 나는 거에 되묻듯 확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였다. 완전히 어머님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소유권, 거주권, 처분권 모두 어머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안에 살고 있다 해도 어머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도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목소리는 오히려 부드러워졌다. 아들이라도요. 그 순간 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세월 동안의 서러움을 그들은 내 가족이다라는 5글자 아래 억눌러 왔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집 주인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내 가방 안에 늘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붉은색 표지의 등기권리증을 보았다. 손이 조금 뜨거웠지만 나는 그 애들을 쫓아낼 생각은 없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없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천천히 등기권리증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표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이 집이 제 것인 건 알지만 정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애들은 제 아들 가족이고 준이도 겨우 7살이에요. 저는 돈이나 집을 요구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 애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명절 때 함께 먹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말하다가 목이 메었다. 하지만 매번 제가 물어보면 이리저리 피하기만 해요. 저는 그 애들 집 문 앞에 서서 마치 남처럼 앞에 서서 마치 남처럼처럼 서성여요. 저는 평산이 낮췄다. 저는 평산은 아무것도 다투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저는 그저 만약 제가 정말 이 집 문제로 나서면 한번 다투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최 변호사는 손에 든 만년키를 내려놓고 말했다. 김수님 어머님, 아십니까? 저는 비슷한 사건을 너무 많이 다루었습니다. 거의 모든 어머님과 어머님 자리에 앉으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다투고 싶지 않다.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자식들은 스스로 뭔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하지만 그 애들은 어머님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양보했습니까? 그 애들은 어머님을 명절에 집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어머님의 집에 살고 어머님의 수도와 전기를 쓰고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남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코끝이 시큰거렸다. 저는 어머님께 당장 그 애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애들을 위해 밥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노년은 그들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머님의 남은 인생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나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나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나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돌아온 후 나는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마음속에는 아직 끊고 싶지 않은 끈이 남아 있었다. 그날 퇴근 시간이 되기 전 나는 고용주 집에서 일찍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다. 진열대에 놓인 다양한 월병 선물 향했다. 진열대에 놓인 다양한 월병 선물 세트를 보다가 나는 파리바리 트렌드의 상황백년 월병 한 상자를 골랐다. 그리고 준이가 좋아할 만한 만한 준이가 지난번 영상 통화에서 갖고 싶다고 말했던 그 모델이었다. 계산을 할 때 점원이 할머니 손주 주시려고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네 라고 대답했다.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백화점을 나설 때 바람이 좀 세게 불었다. 나는 목도리를 바짝 끌어올렸다. 코끝이 빨개졌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북적거렸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나에게 속한 것은 없는 듯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다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7시가 넘었다. 준호는 퇴근했을 시간이었다. 나는 앉아서 준호의 메신저를 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바로 음성 통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다. 엄마? 엄마? 네. 너희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너희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준이는 만화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엄마가 월병이랑 준이줄 자동차를 좀 샀어. 나는 잠시 멈칫하며 아주 조심스러운 줄을 좀 샀어.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멀리서 준이가 아빠, 리모컨 자동차 초록색이 제일 멋있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작은 희망이 솟아올랐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초 뒤 들려온 것은 준호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준이야, 너 저쪽 가서 놀아. 엄마가 전화 좀 하게. 준현은 듣기 좋은 웃음이 아니라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가로챘다. 어머님, 어머님, 저희 집이 정말 너무 바빠요. 준호 씨 회사에서 갑자기 당직을 잡았고 애도 감기에 걸렸는데 어머님까지 오시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은 남의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고용주 분들도 어머님께 값을 주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서 지내세요. 그냥 거기서 지내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준이도 겨우 며칠 전에 감기 나았는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여지를 남기려 했다. 나는 그냥 밥 한 끼만 먹고 갈게. 자고 가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어머님, 정말 자리가 없어요. 어머님도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겨우 명절일 뿐인데 뭘 그래요? 나중에 제가 월병 좀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나는 입을 벌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작게 털고 그저 작게 그녀도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아녀도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화면에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고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었다. 지난 2년간 나는 모든 것을 참았다. 아이를 안지도 않고 밥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애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다. 지난번 준이 생일에도 나는 문 앞에서 선물 상자만 주고 돌아섰다. 나는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애들이 먼저 나를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 애들은 바쁜 것이 아니라 나를 아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월병 선물 세트를 보았다. 붉은색 포장지가 방 안의 불빛에 비쳐 마치 한켠의 우스꽝스러운 농담 같았다. 내가 집을 떠나와 살기 시작한 후로 매 명절마다 외면당하고 오늘 이 전화까지 한 번의 양보와 한 번의 마음 약함이 돌아온 것은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재산을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그 애들을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추석에 가족과 함께 단란한 밥 한 끼를 먹고 싶은 한 명의 늙은 엄마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 애들은 나라는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도 그 애들의 삶 속에 나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침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최 변호사의 전화번호는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아주 빨리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김수님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느긋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리도록 했었다. 최 변호사님, 저 결정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저를 대신해서 처리해주세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그는 어떤 일인지 묻지 않고 가볍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 오전에 찾아뵐게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막 밝아오자 나는 일어났다. 가장 깨끗한 짙은 파란색 블라우스를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었다. 오늘은 신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비록 서류 하나에 서명하는 일일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하고 싶었다. 최 변호사는 약속 싶었다. 최 변호사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건네고 정장 차림에 서류 건네들고 여느 때처럼 깔끔하고 단호했다. 김수님 어머님. 신분증하고 등기권리증아. 그는 서류를 펼쳤다. 하나는 주택, 쾌수위임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관리사무소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 설명서였다. 그리고 임시통지서 초안도 있었다. 그는 설명하면서 내가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게 했다. 어머님,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저희가 어머님을 대리하여
모든 주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시 거주 권한을 모든 주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시 거주 권한임을 위임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서명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지만 한 번뿐이었다. 그 후에는 안정되었다. 나는 한 획 한 획 정성껏 내 이름을 썼다. 마침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글자를 써넣은 것이었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물었다. 그 애들은 언제 알게 될까요? 나도 일부러 그날을 들어 그에게 될까요? 그에게 될까요? 가장 빠르면 추석 당일 관리사무소와 저희 통지서가 함께 발송될 겁니다. 오후에 최 변호사에게 메시지가 왔다. 서류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김스님 씨로 등록되어 있고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첨부 파일로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답장 스크린샷도 보내왔다. 그 애들은 내 집에 살면서도 담당자의 답장 스크린샷도 보내왔다. 그 애들은 내 집에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 애들은 내 집에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소유주 신분 확인 완료. 그 애들은 내가 번 돈을 쓰면서도 내가 돌아오면 번거롭게 한다고 말했다. 그 애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나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되묻지 않았다. 좋다. 이제 내가 그 애들에게 말해주겠다. 괜찮지 않다고. 나는 이곳에 남아 구경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변호사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서연이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이 그 애들을 놀라게 할까봐도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 2개만 챙겼다. 여행 가방 하나와 백팩 하나, 옷은 갈아입을 새 걸만 가져갔다. 여고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작년에 고용주 부인의 딸이 이탈리아 여행에 동행해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었다. 나는 정말로 해외에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첫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둘째는 그런 복은 내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여권이 하늘이 미리 내게 남겨둔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나는 테이블 위에 월병 선물 세트와 리모컨 자동차를 에어캡으로 감싸 여행 가방에 넣었다. 이 생에서 필요한 할머니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새벽 3시 비행기를 예약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였고 한 번 경유하며 총 7시간이 걸리는 비행이었다. 비행기표는 최 편일통행함이었다. 나는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밤 11시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랐다. 운전사는 젊은 사람이었다. 가는 내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는 나에게 해외는 처음이냐고 물었다. 나는 네, 이탈리아로 여행 가요. 라고 대답했다. 와, 정말 부럽네요.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좋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었다. 공항에 도착해 나는 짐을 들고 대합실 한 구석에 앉았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낡은 옷을 입은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앉아서 여권과 탑승권을 손에 쥐었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나는 초조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뿐이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나는 일어서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탑승구로 향했다. 탑승 통로로 들어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껐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나 간다는 말도 즐거운 명절 보내라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내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토라진 것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이었다. 마치 집에 속하지 못한 가사 도우미가 마침내 앞치마를 벗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주방문을 나서는 것 같았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이별이었다. 도착한 날은 추석 전날이었다. 이탈리아 시간은 한국보다 6시간 느렸다. 나는 최 변호사가 미리 예약해둔 작은 여관에 묵었다. 주인은 교포였는데 서툰 한국말로 말했지만 정이 느껴졌다. 방은 깨끗하고 소박했다. 발코니에서는 맞은편 교회와 카페가 보였다. 샤워를 마치고 쉬려는데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자 화면이 한 번 켜졌다.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다시 휴대폰을 켠 이유였다. 오늘 그에게서 메시지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메시지는 한 통뿐이었다. 메시지는 한 통뿐이었다. 김수님 어머님, 절차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에 정식단을 정식 변호사 사안과 관리사무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어머님의 주택 회수 절차는 법률적으로 장렬점이며 한국보다 6시간 늦게 떠오른 둥근 달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 추석 나는 남이 아니다. 그날은 추석이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이곳은 막 정오를 지났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난간에 기대 햇볕을 쬐고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지금 준호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그 식탁이겠지. 호두나무로 만든 내가 집을 살 때 직접 고른 디자인의 식탁.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라고. 준이는 숟가락을 들고 새우를 먹겠다고 보채고 준호는 월병 한 조각을 집어 맛보고는 너무 달다. 며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그 애들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물며 아무 능력도 없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나 하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뒤엎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저녁 7시가 넘었다. 식탁 정리가 끝나자 서연이는 쓰레기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준이는 킥보드를 타러 가자고 보챘다. 준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그 애들 가족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렸다. 서연이는 습관적으로 현관 카드를 꺼내 문에 댔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더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카드를 댔다. 권한 급히 달려와 자신의 예비 카드를 댔다. 권한 없는 카드를 댔다. 권한 없는 카드입니다. 권한 없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다시 확인하고 카드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댔지만 여전히 무효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었다. 문 잠금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야. 준호는 아직 이성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려 했다. 돌아서서 관리사무소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이준호 씨, 박사연 씨. 관리사무소 직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소유자님의 서면 신청에 따라 소유자님의 서면 신청에 따라 출입 시스템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신청요? 무슨 정지요? 우리는 이 집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철에서 통지서 한 장을 꺼냈다. 그 통지서에는 주택 소유주 김수님 여사님의 신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의 현재 사용 권한을 일시 정지합니다. 출입 시스템은 소유주 카드를 기준으로 복구되며 등록대진으로 복구되며 붉은색 큰 도장이 통지서 하단에 찍혀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 정확했다. 통지서는 현관문 타일에 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 글자들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이웃 주민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단지 아이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현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호기심 어리는데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 같았다. 서연이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무슨 권리로요?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소연아, 소리 지르지 마.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다가갔다. 너무하잖아요.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아들 가족이에요. 친아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쫓아내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집을 줬잖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서류철에서 복사본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 증명서, 복사본입니다. 소유주 이름, 주택 구매 시기, 집을 출처가 모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연이는 그 종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당신들이 아들을 인정 안 한다면 내가 말해줄게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집을 안 주면 우리가 살 곳이 없어요. 그녀는 비명 우리가 살 곳이 없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통지서를 읽고 있었다. 이제 와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중단시키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마디로, 그녀는 한마디로 그녀의 기사요. 그 늙은 할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들이 분명 누가 시켜서 그런 거죠? 누가 일부러 부추긴 거죠? 그 사람은 예전에는 우리 말만 들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런 짓을 벌여서 이간질하려는 걸 아니에요. 준호는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은 이미 더 이상 침울해질 수 없을 만큼 침울했다. 서연아, 그만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보고 입 다물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 그가 말할 때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발음은 극도로 또렷했다. 뭐? 서연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통지서를 내려다보며 마치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울타리 아래 살았을 뿐 김수님 씨를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가족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논쟁하지 않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관례적으로 관련 공고문을 게시판에 붙였다. 동시에 전자, 기록 시스템을 통해 모든 출입 카드 권한을 삭제하고 소유주 카드 한 장만 남겼다. 그 카드는 김수님 씨의 것이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한 직원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집주인이 돌아오신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마치 복도를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구경하던 시선들이 흩어졌다. 준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왜 못 들어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었다. 준호는 마침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도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10여 분 동안 그는 7, 8번을 반복해서 전화했지만 모두 시스템에 의해 무정하게 차단되었다. 현재 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메신저로 전화를 걸었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저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어디 계세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을 보지도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닫아버렸다. 나는 그 애들에게 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애들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 애들이 정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휴대폰을 끈 다음 날이었다.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최 변호사가 보내온 기록과 그의 어조를 통해 그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다. 준이는 38도가 넘는 열이 나서 눈꺼풀이 빨개진 채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보지 않았다. 서연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허둥지둥했고 준호는 아이를 안고 아래층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의사는 바이러스성 감기라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있어. 깨끗해지면 우리 집에 가자. 준이는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준이는 링거를 맞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여기 싫어. 그는 아이에게 자신이 지금 그 아파트 열쇠도 들어갈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이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때 그 사람이 일하러 나가지 말라고 할 때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어떻게? 집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손주 아픈데도 신경도 안 쓰고. 그녀는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그 사람이 엄마 자격이나 있어. 그는 준이의 빨개진 눈을 보았다. 그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돌아와요. 준이가 열이 나서 계속 엄마를 찾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죄송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한 통씩 몇 초짜리도 있고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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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짜리도 있고 알아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다 넣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건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니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엄마, 집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돌아와서 준이 좀 봐주세요. 오늘 39도까지 열이 나서 계속 엄마를 찾으면서 울어요. 나는 한 통도 듣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 계속 뜨는 빨간 알림점들을 소리 없이 스크롤하며 지나쳤다. 어떤 후에는 너무 늦게 찾아온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다. 메신저 아이콘의 빨간색 숫자는 마침내 45에서 99로 변했다. 음성 메시지와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나는 천천히 메신저 화면을 열어 준호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계속해서 통화 중이라고 떴다. 나는 열어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상이었다. 뒤늦은 자책이었다. 그 애들이 당황한 와중에 나를 다시 그 주방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엄마로 되돌려 너를 다시 그 주방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엄마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을 받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을 받아 아니었다. 최 변호사의 메신저 메시지는 아주 짧았다. 김수님 어머님, 이준호 씨 부부가 저에게 연락하여 어머님과 협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비워줄 의향이 있으며 재산 귀속 문제도 다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어머님께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읽은 표시를 남긴 후 한참을 기다렸다. 그가 다시 한 통을 보냈다. 그가 다시 한 통을 보냈다. 만약 어머님께서 조정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만남을 주선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만남을 주선하시기를 원하시면 문득 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가 생각났다. 내가 그 애에게 국을 먹이고 있을 때였다. 높은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움켜쥐고 서툰 발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내가 그 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저 임시로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들은 이사 나가도 돼요. 집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가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내가 말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저는 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 양보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호는 마침내 서연이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미친 것 아니야? 준이가 자기 손주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뒤적이며 내 프로필 사진을 계속 눌렀다가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다. 예전에는 엄마가 늘 곁에 있을 때 엄마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화가 나도 그냥 숨어버릴 뿐 정말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 여관 주인 김미영 씨는 이탈리아에 십몇 년째 사는 교포였다. 50대 초반인데 태활하고 정이 많았다. 요즘 그녀는 늘 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방 안에만 있으면 산책 나온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날 그녀는 나를 교회의 호숫가로 데려갔다. 산 그림자가 그 위에 거꾸로 비쳤다. 하얀 요트가 멀리서 미끄러져 지나갔다.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어요. 하지만 그녀가 계속 조르자 결국 나는 호숫가에 서서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고개를 들고 웃었다. 그 순간 햇볕이 눈부셔서인지 내 눈가에는 약간의 물기가 고였지만 나는 웃었다. 휴대폰은 그 사진을 찍었다. 나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카락은 어깨에 늘어져 있었다. 눈은 살짝 가늘게 뜨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도, 서러움도, 그리고 주방 문 앞에 서서 밥을 먹으라는 피곤함도, 서러움도. 여관으로 돌아와 방 발코니에 앉았다. 휴대폰을 켜고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메신저의 빨간 점이 100개가 넘는 미확인 메시지를 알렸다. 나는 그것들을 클릭하지 않았다. 나는 메신저 스토리를 열어 그 사진을 선택하고 짧은 글을 덧붙였다.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탈리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모티콘도 붙이지 않았고 위치가 조금 낯설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위치도 태그하지 않았다. 그저 그 애들에게 내가 살아있고 찾을 필요 없으며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필요 없으며 아들의 엄마도 며느리 눈에 비친 가사 도우미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 김수님이라는 이름의 늙은 할머니, 호숫가에 서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요가 많이 달렸다. 대부분은 예전 고용주부인과 광장 춤을 추던 몇몇 아주머니들, 그리고 몇몇 옛 동료들이었다. 준호와 서연이가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애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이는 정말로 보았다. 그때 그들은 준이를 데리고 병원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아이는 막 열이 내렸지만 아직 엄마 다리에 기대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휴대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다가 그 스토리를 보고는 온몸이 굳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호숫가에 서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발그레했으며 심지어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쫓겨난 사람 같지도 않았고 늙고 병든 여인 같지도 않았고 왜 그래?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엄마가 스토리를 올렸어요. 라고 말했다. 무슨 내용인데? 그냥 이탈리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뿐이에요. 그 후 두 사람은 침묵했다. 준이가 이때 고개를 들어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라고 물었다. 준호는 아이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 집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준호도 메신저 스토리를 올렸다. 그는 내가 올린 스토리를 공유하며 엄마, 저희는 계속 엄마를 기다릴게요. 라는 8글자를 덧붙였다. 그는 이 짧은 글을 여러 번 고쳤다. 처음에는 돌아와 주세요. 라고 썼다가 너무 비굴하게 느껴져 엄마, 부디 잘 지내세요. 라고 고쳤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듯 들리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집을 기다리는 듯 들리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집을 기다리는 듯한 이 문장을 선택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입 밖에 내기 어려웠다. 모든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다.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고 스토리 아래 달린 댓글에도 답하지 않았다. 밤 10시 나는 준호와 서연이의 메신저를 함께 차단했다. 아주 느린 동작으로 어떤 감정도 싣지 않았고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내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유아 체험 수업을 신청했다. 여관 주인이 소개해 준 것이었다. 그분 말로는 선생님은 은퇴한 이탈리아 화가인데 작업실은 구시가지 변두리에 있고 아래층에는 카페가 있다고 했다. 나무 문은 낡았고 문 위에는 마른 꽃다발과 풍경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림 도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끼익하고 들어갔다. 문이 끼익 하고 소리를 냈다. 선생님은 작은 여자아이에게 갈매기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웃으며 손짓으로 창가 구석에 잊으려고 그는 웃으며 손짓으로 창가 구석에 끄덕였고 붓을 들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가벼웠다. 나는 오늘 밤부터 이 문 뒤에서 내 자신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은 맑은 날이었다. 햇살이 너무 밝아 능이 부셨다. 나는 여관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최 변호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수님 어머님, 임대 계약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신분이 확실한 분들입니다. 이곳 사립중학교 선생님 부부이고 임대 기간은 1년, 월세는 구역령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내가 물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을 위해 해외 수금 계좌를 설정했습니다. 세입자는 제때 입금할 것이고 어머님은 매월 5일 알림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입자와 영상통화를 해야 할까요? 그분들은 어머님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어머님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인수인계 목록을 모두 한국으로 보냈다. 나는 살짝 웃었다. 영상통화가 끊을게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련함이 밀려왔다. 그 아파트는 한때 내 삶의 안식처이자 고통의 근원이었다. 이제 그것은 임대 자산이 되어 더 이상 감정의 족쇄가 아니었다. 준호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소식은 최 변호사에게서 들었다. 그는 아주 침착하게 전해주었지만 나는 당시의 상황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물건 좀 가지러 위층에 올라가도 될까요? 누구시죠? 저는 집주인 아들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관리사무소 젊은 직원이 컴퓨터 파일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등록된 거주자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권한 위임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그 집주인 아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서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세입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세입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 본인에게 연락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호는 문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단지 문 앞이었다. 사흘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파일을 업데이트했다. 내 신분증 복사본, 등기권리증 스캔본, 그리고 변호사 위임 서한이 관리실 캐비닛에 함께 붙여졌다. 파일 맨 위에는 이 부동산은 김수님 여사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은 조금 낡았는데 내가 60세 때 갱신한 신분증 사진이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다. 눈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지금보다 더 침울했다. 10월 5일 오전 나는 카페에서 엽서를 쓰고 있었다. 은행에서 알림 메시지가 왔다.
고객님의 X계좌로 한국 시간 오전 12시에 구역령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이것은 아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동력이 아닌 내 명예의 자산으로 얻은 수입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이전에는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이었다. 나는 빨래하고 밥하고 접시를 나르며 번 돈도 아니었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도 아니었고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새로운 삶이라는 이름의 앨범에 저장했다. 그날 오후 나는 시내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온갖 종류의 이어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미색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하나에 눈길이 갔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사본 적이 없었다. 늘 자식과 손주를 위해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한 끼 먹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어폰을 진열장에서 꺼내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계산대로 가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직접 사용하실 건가요? 점원이 영어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첫 이어폰이에요. 그가 말했다. That fits you. 잘 어울리시네요. 나는 웃었다. Thank you. 나는 포장된 이어폰을 들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것을 착용하고 발코니에 앉아 30분 동안 낯선 이탈리아 여성 가수가 부르는 알 수 없는 멜로디를 듣는 것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6시 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다. 휴대폰 진동도 없었고 주방에서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고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라고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날이 밝았고 커튼 틈새로 빛이 스며들어 방을 조용히 깨웠을 뿐이었다. 나는 스웨터를 걸치고 발코니로 나갔다. 어제 갈아 놓은 커피 가루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렸다. 여관 주인이 선물해준 도자기 컵에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준 도자기 컵에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손에 쥔이 딱 손바닥에 맞았다. 창밖으로는 이 작은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다. 붉은 벽돌 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푸른 굴뚝들은 작은 코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발코니에는 알록달록한 침대 시트가 널려 있었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 때 아래층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굿모닝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짓고는 본조르노 라고 화답했다. 나는 더 이상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매일매일 남을 위해 계획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현재의 삶은 업무 일정이 아니라 일기장이었다. 오전에 나는 마을 시장에 갔다. 이탈리아의 시장은 시끄럽고 자유로웠다. 치즈 파는 사람, 올리브 파는 사람, 올리브 파는 사람, 올리브 파는 사람, 올리브 파는 사람, 모든 노점 앞에 서서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현지인들이 있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면서 서툰 이탈리아어로 권터라고 물었다. 노점 주인은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였는데 눈이 쉘눈이 되도록 웃으면이 되도록 웃으며 되도록 웃으며 돼. 그는 허리를 굽혀 내가 줍는 것을 도우며 천천히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고 말했다. 비록 문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늘 라고 말했다. 나도 웃었다. 이 나이에 다시마를 배워야 하다니. 낯선 이국 땅의 시장은 나를 아이처럼 만들었다. 늙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오후에는 김미영 씨가 나를 교회 뒤뜰의 수공예 모임에 데려갔다. 그녀의 친구 마리아 아주머니가 주최한 모임이었다. 마을의 몇몇 아주머니들과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초대되었다. 우리는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수제 비누 장미와 몇 상자의 비스킷이 놓여 있었다.
이탈리아 아주머니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시끄럽게 이야기했지만 나를 향해 끊임없이 웃었다. 나를 향해 끊임없이 웃었다. 마리아 아주머니는 휴대폰 번역 앱으로 나와 소통했다. 웃을 때 당신 딸 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딸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들어 나와 김이에요. 나는 예전에는 늙으면 조용히 지내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무대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저 당신이 서 있기를 원하면 누군가는 당신을 볼 수 있다. 특정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침묵해야 하고 움츠러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원한다면 일어서서 웃어야 한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을 중심에 있는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다. 서툰 말로 선생님에게 월병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단 건가요? 파이 같은 건가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No cheese. 서대리옵. 선생님은 현지 연꽃씨앗 페이스트를 파탄금 대신 사용하도록 도와주었다. 오븐은 소형 가정용이라 한 번에 6개밖에 구울 수 없었다. 제빵실에는 버터와 향시료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갑자기 마음이 시큰했다. 갑자기 말병들이 뜨거운 온도 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처음 만들어주신 월병도 짭조름한 달걀 노른자가 들어있었고 그때도 추석이었고 어머니는 주방에 혼자 계셨다. 어떤 맛은 지고 반 바퀴를 돌아야만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여관으로 돌아와 프런트 옆에 앉아 엽서를 썼다. 3장을 썼다. 첫 번째 엽서는 나 자신에게 보냈다. 김수님에게. 미래에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기를. 두 번째 엽서는 아들의 주소로 보냈다. 이탈리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엽서는 최 변호사에게 보냈다. 제 이름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엽서를 봉투에 넣어 여관 정문 앞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한 장씩 넣었다. 그 소리는 깃털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가벼웠지만 나는 그것이 바다를 건너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침내 누구의 답장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김수님은 크게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관계를 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전화 통화 후 천천히 일어섰다. 변호사를 찾아가 절차를 밟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녀가 서울 외곽의 작은 방에서, 나기의 시작은 그녀가 사 도우미로 일하고 라고 전화로 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었다. 원래 그녀의 것이었던 아파트는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김수님은 너무 나약한 것 아닌가? 아들을 너무 버릇없게 키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깨닫는다. 그녀에게 밑바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약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일단 등을 돌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집을 되찾았다. 변호사 서한으로 출입 권한을 바꾸고 집을 임대했다. 깨끗하게, 단호하게.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모적인 관계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가슴을 울리는 장면은 추석 그날 밤이었다. 그녀의 손주가 열이 나고 아들은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전화하는데 그녀는 다른 시간대의 작은 광장에서 휴대폰 화면에 뜨는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모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녀처럼 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문 밖에서 외면당하는가. 그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침묵하는 데 익숙하고 남에게 폐를 끼칠까봐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요란하게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다. 제과제빵 교실에서 월병을 만들고 교회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시장에서 서툰 이탈리아어로 가격을 물었다. 그녀의 살지 않는 후반생을 누릴 자격을 물었다. 그녀의 삶은 자식과 손주에게서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출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0개의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해 주십시오.